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첫 기자회견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세기는 민주주의와 독재의 싸움이라며 중국을 향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미리 국자 증가로 인한 국경 문제로 공화당과의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총 62분 중 8분을 중국 관련 답변으로 썼습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 중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향해 살인자라고 발언한 적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세계 최강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they have an overall goal to become the leading country in the world, the wealthiest country in the world, and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That's not going to happen on my watch, because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continue to grow and expand.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뿐 아니라 21세기는 민주주의와 독재의 싸움이라며 2024년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은 질문은 국경 이민 문제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자가 자신 때문에 몰려드는 것이 아닌 매년 날씨가 풀리는 이맘때면 이민자가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경 근처에서 미성년 아이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도록 숙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we haven't seen the facilities in which children are packed together to really give the American people a chance to see that. Will you commit to transparency on this issue? I will commit to transparency, and as soon as I am in a position to be able to implement what we're doing right now. 공화당 의원들은 국경 문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주의적 위기를 불러왔다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식 이민 정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이민을 늦추지도 못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너뜨린 것 위에 다시 재건하고 있다며 혹평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첫 기자회견은 무난히 잘 넘겼지만 총기 규제와 이민법 등에 대해 모호한 답변과 비판으로만 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첫 기자회견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너무 쉬운 질문만 던졌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 질문들이 날카롭지 못해 너무 쉬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팍스뉴스 기자는 질문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게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기자들과 자주 접촉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딱지를 붙여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앙숙 밋 롬니 공화당 상원 의원은 올해의 케네디 용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도서관 재단은 롬니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서 찬성표를 던진 용기를 보았다며 올해의 케네디 용기상 사유를 밝혔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롬니 의원은 당내 반 트럼프 인사로 우크라이나 스캔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공화당에서는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의회 난입 사태에도 찬성표를 던진 7명의 공화당 상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롬니 의원은 정치적 인기가 없더라도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자 어려운 결정을 하는 많은 상원 동료들로부터 매주 용기를 보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류 미비자 가운데 소셜 번호가 있는 불법 체류자 약 265만 명이 $1,400씩 현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민 제한 단체인 이민연구센터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약 1,100만 명 가운데 사회보장 번호가 있는 약 265만 명이 1인당 $1,400씩 모두 43억 8천만 달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정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자녀 110만 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못 받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자격을 얻어 15억 3천만 달러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도 민주당 정책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불법 이민자들까지 돌보려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이민 옹호단체들은 서류 미비자도 세금을 내고 있다며 세금을 냈다면 $1,400씩 현금 지원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가족에 이어 지인까지 코로나19 검사 특혜를 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자신의 가족들에 이어 추가로 지인까지 코로나19 검사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지난해 뉴욕의 코로나 검사 장비가 부족해 일반인은 검사를 받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제약회사 리제네론의 조지 옌커플러스 사장 자택으로 보건 관계자들을 파견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옌커플러스 사장이 경영하는 리제네론은 쿠오모 주지사의 가족과 오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아버지 마리오 쿠오모는 리제네론에 $25만 투자했습니다. 지난 2018년 뉴욕 주정부는 리제네론의 사업 확장을 위해 $1억 4천만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4월 뉴욕주의 코로나19 검사기구 50만 개를 기부한 사실을 소개하며 옌커플러스 사장에 대한 특혜 연관성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제네시스 GB70가 미국 시장에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중대형 SUV GB80에 이은 두 번째 모델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 최초 공개된 GB70는 준중형 크기입니다. 기존 모델과 더불어 미국 판매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인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국 마켓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마켓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이유는 정말 많은 럭셔리 브랜드들이 경쟁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봤을 때 미국 마켓은 SUV가 굉장히 도미네이트하는 마켓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GB80의 성공적인 런칭 이후에 이 SUV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극대화시켜서 미국 고객들에게 굉장히 좀 좋은 어떤 SUV의 라인업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의 목표였고요. GV70는 스포티한 성능을 강조한 모델입니다. 기존의 GV80가 중후한 느낌이었다면 이 모델은 보다 가볍고 경쾌한 운동성을 나타냅니다. 조금 더 스포티한 그런 캐릭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인테리어처럼 빨간색 액센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뚜리스폭 스티어링 휠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엘리멘트 자체들이 운전자를 이렇게 감싸-안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감싸-안는 느낌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코콘, 이렇게 그 스포츠카의 칵핏 같은 좀 그런 느낌을 강조를 했고요. 스포츠카의 칵핏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럭셔리 브랜드로서 어떻게 하면 더 럭셔리한 터치를 어떻게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많은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네시스 GB70는 기존 모델에서 계승된 날개 엠블럼을 형상화한 크레스트 그릴과 쿼드 램프를 적용했습니다. 차체의 볼륨을 강조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을 나타낸 것도 특징입니다. 미국 시장 출시 모델은 2.5리터와 3.5리터 터보 엔진이 적용됩니다. GV70는 포르쉐 마칸, 벤츠 GLC, BMW X3, 아우디 Q3, 렉서스 NX 등 쟁쟁한 경쟁자들과 판매 경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 시장 출시는 올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전량 한국에서 수입됩니다. 준중형 SUV 경쟁이 심한 미국 시장에서 제네시스 GB70가 확고한 자리매김을 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뉴욕 시의회는 뉴욕 경찰에게 주어진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찰 폭력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25일 NYPD 경찰관들에게 주어졌던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경찰의 과도한 무력 행위, 불합리한 압수수색 등 무분별한 권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3년 내로 해당 경찰관과 고용주인 NYPD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시위 현장 등에서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수색 및 과도한 무력을 행사했을 경우 소송 과정에서 면책특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피고인 경찰은 법정에서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원고가 나를 법정으로 데려올 권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경찰의 무력 행사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연방 또는 주 법이 아닌 뉴욕시 법률에 따라 경찰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날시의회는 뉴욕시 내에서 벌어진 모든 교통사고를 NYPD 교통경찰이 아닌 시교통국 DOT 산하에 별도의 유닛을 신설해 수사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NYPD는 교통사고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불법적인 인종차별성 폭력 등을 행사했지만 면책특권이란 법적 교리를 발동해 자신을 보호했다며 이번 조례는 경찰의 목조기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 개혁의 속도를 앞당겼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찰 전문가들은 이 법안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욕시 납세자들은 경찰의 위법 행위 관련 피해 보상금으로 매년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지만 폭력 등 위법 행위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2019년 경찰 관용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2억 2천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4달러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가는 1갤런당 3.93달러로 지난 2019년 11월 21일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1갤런당 3.9달러 선입니다. LA 카운티 신임 판사에 센타 클라리타 카운티 수잔 서 검사가 부임합니다. 서 신임 판사는 빈센트 오카모토 판사의 사망으로 마련된 공석에 투입됩니다. UC 버클리와 로욜라 법대를 졸업한 서 신임 판사는 지난 1999년부터 카운티 검찰에서 근무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아시아계 인종차별과 증오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비아누에바 셰리프국장은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과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으며 앞으로 인종 증오범죄 척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6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며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30년 만기 모기지 이자율은 3.17%를 나타냈습니다. 15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이자율은 2.45%를 나타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코로나 백신 자체 개발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부탄탕 연구소가 개발 중인 이 백신은 100% 브라질 기술로 만들어졌으며 다음 달부터 임상시험에 돌입합니다. 브라질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